야, 이년아, 이거 내 집이야. 당장 문 안 열어. 제가 위암 수술로 생사를 오가던 그 시각, 제 남편이란 작자는 어린 신입사원과 제주도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을 집안을 위해 땀 흘린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구석에 주저앉아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집? 내 부모님이 사준 집인데 네가 왜 생색이야? 넌 이제 길바닥으로 아웃이야. 자비는 없어. 법원에서 만나 이 짐승 같은 놈아. 저를 친딸처럼 품어준 시어머니와 함께 짐승만도 못한 남편과 뻔뻔한 상간녀를 향한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참교육이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안쪽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제 하루는 늘 이 활기찬 인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벌써 10년째네요. 시어머니와 함께 이 국밥집을 일궈온 지도요. 희영아, 너 저기 3번 테이블 깍두기 좀 더 갖다 드려라.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수육 상태 좀 한 번 더 보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방 너머로 들려옵니다. 저는 얼른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답하죠.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지만 마음만은 참 뿌듯합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유명한 국밥집 사장님이시죠. 그리고 며느리인 저를 친딸보다 더 아껴주십니다. 에구, 우리 희영이 얼굴 좀 봐라. 땀 범벅이네. 예, 잠깐만 이리 와서 이것 좀 마셔. 어머니가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 한 사발을 제 입가에 가져다 대십니다. 어머, 어머니. 저도 다 큰 아줌만데요. 창피하게요. 제가 마실게요. 그까짓 게 문제니? 내 새끼 목 타는 게 먼저지. 너 없으면 이 식당 진작에 문 닫았다. 내 팔자 상팔자 만든 건 다 우리 희영이 덕분이야. 어머니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면 1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마음 한구석이 헛헛합니다. 반듯한 중견기업 과장님인 제 남편 때문이죠.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립니다. 야, 김희영. 너한테서 또 국밥 냄새나. 진짜 역해서 못 살겠다. 옷도 안 벗고 소파에 대자로 뻗으며 남편이 내뱉은 첫마디입니다. 여보, 우리 식당 오늘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 당신 좋아하는 수육 좀 싸왔는데 좀 먹을래? 됐어. 내가 그런 싸구려 고기나 먹게 생겼냐? 나 오늘 회식해서 배불러. 그리고 너 제발 그 앞치마 좀 집안에 들고 들어오지 마. 서운함이 왈칵 밀려오지만 꾹 참아봅니다. 당신 회사 다니는 거 뒷바라지하고 나도 어머니랑 고생하는 거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헛웃음을 칩니다. 누가 너더러 그렇게 고생하래? 다른 집 마누라들은 문화센터도 다니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더만. 넌 어째 나날이 더 촌스러워지냐? 여자가 꾸밀 줄을 몰라요, 진짜. 여보, 나도 여자인데 왜 꾸미고 싶지 않겠어? 하루 종일 불 앞에서 고기 삶고 국물 내다보면 손톱 밑이 검해져. 당신은 그게 다 누구 때문인지 몰라서 그래. 아, 알았으니까 그만 좀 징징대. 나 내일 일찍 나가야 하니까 물이나 한 컵 떠와. 남편은 제 노고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 오히려 창피해하는 눈치죠. 당신 진짜 너무하다. 어머니가 당신 이런 태도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제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엄마 걸고 넘어지지 마. 엄마가 너 예뻐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적당히 해, 적당히.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텅 빈 수육봉지만
만지작거립니다. 식당 일로 퉁퉁 부은 제 다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내일이면 또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아야겠죠. 어머니의 따뜻한 칭찬과 제가 지켜야 할 이 가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싱크대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참 낯설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머리카락에 베어버린 진한 고기 냄새를 씻어내기 위해 욕실로 향합니다. 내일은 남편에게 좀 더 상냥하게 말을 건네봐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며칠 후 매년 받는 정기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늘 피곤해 절어 살긴 했지만 식당 일이 고돼서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암 초기입니다. 네, 수술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암이라고요? 그래도 초기에 발견해서 천만다행입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10년 동안 뜨거운 불기둥 앞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가 고작 이거였나 싶었죠. 떨리는 손으로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지못해 받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왜 또 전화질이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한다니까.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꾹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의사 선생님이 나더러 위암이래. 위암 초기라는데 나 너무 무서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놀라서 당황한 줄 알았죠.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야, 넌 뭘 그런 걸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냐? 초기라며? 초기면 그냥 수술하면 낫는 거 아니야? 아주 유난을 떤다. 유난을 떨어. 가슴에 차가운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암이잖아. 나 무섭다니까.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수술 날짜나 빨리 잡아. 나 바쁘니까 끊는다. 뚝.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를 붙잡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며칠 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집에서 남편에게 일정을 말해주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던 남편이 갑자기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야, 하필이면 왜 이날로 잡았어? 이날 나 제주도 가야 돼. 제주도? 갑자기 무슨 제주도야? 나 수술하는 날인데 당신이 안 오면 어떡해.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씨, 회사 명운이 걸린 중요한 워크샵 겸 출장이라고 했잖아. 내가 거기서 빠지면 내 승진은 누가 책임질 건데? 너 암 수술한다고 내 앞길까지 막을 작정이야?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한 그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수술실 들어갈 때 보호자는 있어야지.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 장인 장모님 오시라고 해. 우리 엄마도 있잖아. 내가 간다고 의사가 수술 더 잘해주냐? 나 비행기 티켓 벌써 끊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가온 수술 당일.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병실에 앉아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희영아, 이 불쌍한 거사. 친정 부모님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달려오셨습니다. 그 뒤로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오시는 분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식당은 어쩌시고요? 지금 점심 장사 한창 바쁠 시간인데.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장사가 대수냐? 내 새끼가 암이라는데. 오늘 식당 문 아예 닫고 왔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희영이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날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파서. 아이고, 네가 뭐가 죄송해. 다 이 못난 시어미 탓이다.
내가 널 주방에서 너무 부려먹어서 병이 난 게야. 근데 그 썩을 놈의 남편이라는 새끼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머니는 텅 빈 병실 문가를 노려보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친정 엄마도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셨죠. 제 남편만 없는 눈물바다가 된 병실이었습니다. 김희영 환자분, 이제 수술실로 이동하실게요. 간호사의 말에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천장을 보며 수술실로 향하는 길, 제 곁에서 침대를 밀며 울먹이는 부모님과 어머니의 온기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 빈자리가 시리도록 아팠지만 저는 살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찢어질 듯한 복부의 통증보다 더 아팠던 건 남편의 빈자리였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부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희영아, 눈이 좀 떠지니? 물 좀. 아이고, 수술 끝나고는 바로 물 마시면 안 돼. 입술을 축여주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저는 다시 까무득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병실에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재수 씨, 몸은 좀 어떠십니까? 남편과 입사 동기인 박 과장님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안을 온 겁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도 와 계셨네요. 네, 우리 며느리 간호해야죠. 그런데 그놈의 자식은 워크샵 가서 연락도 안 되네요. 워크샵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마누라 배 가르는 날 제주도를 가는지 원. 어머니의 푸념 섞인 말에 박 과장님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네. 제주도 워크샵이요? 성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요? 남편 회사 전체 워크샵 아니었어요? 명운이 걸린 중요한 출장이라고 했는데요. 박 과장님이 크게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기, 우리 회사 이번 달에 워크샵 없습니다. 그 친구 개인 연차를 내서 저는 재수 씨 수술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병실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연차요? 누구랑요? 박 과장님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기 재수 씨, 이걸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보세요. 남편 대체 누구랑 간 거예요? 그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20대 신입 여직원도 같이 휴가를 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둘이 눈 맞았다는 소문이 파다해서요. 둘이 제주도로 여행 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그 신입사원 이름이 뭔가요? SNS 같은 거 혹시 아시면 좀 보여주세요.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이성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박 과장님이 조심스레 휴대폰으로 화면을 띄워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탁 트인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최고급 호텔룸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샴페인과 예쁜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샤워 가운을 입고 서로 얼굴을 맞댄 채 활짝 웃고 있는 남편과 젊은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 달린 글귀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랑 첫 제주도 골프 여행. 완벽한 호캉스. 우리 자기 최고야. 게시물이 올라온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마취약을 맞고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휴대폰이 툭 하고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희영아, 왜 그래? 뭐가 있는 거요?
친정엄마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보시더니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미친 인간이 마누라가 암수술을 하는데 상간녀랑 놀아나? 이게 사람 새끼야. 친정 아버지는 피가 거꾸로 솟으시는지 뒷목을 잡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셨죠. 미, 짐승만도 못한 놈. 어머니는 비틀거리시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침대 밑동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희영아,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자식을 짐승 새끼로 키웠어. 널 식당에서 그렇게 고생만 시키고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널 맡겼으니 이 늙은이가 눈이 멀었지. 아이고 며느라가. 어머니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석고대죄를 하듯 오열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저 짐승 새끼 대신 천벌을 받겠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병실 안에 모두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배가 터질 것처럼 아파왔지만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제 마음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제 10년의 헌신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병실에는 어느새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말라버렸죠.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시던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두 손을 꽉 부여잡으셨죠. 희영아, 내 어머니, 내 아들놈은 이제 죽은 자식이다. 어머니, 내 마음대로 다 해라. 그 썩을 놈한테서 내 목 하나 남김없이 다 챙겨서 나와. 이 늙은이가 내 가장 든든한 증인이 되어주마.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친정 부모님도 제 결심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내 명의로 된 그 집부터 당장 처분해버려라. 우리 딸 피눈물 흘리게 한 놈, 그 집에 단 1초도 발 못 들이게 할 거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단지 앞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제 결혼 선물로 무리해서 마련해 주셨던 오롯이 제 명의로 된 아파트였죠.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며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희영 씨. 수술하셨다더니 벌써 나오셨어요? 네, 사장님. 저희 집 지금 당장 급매로 내놓아 주세요. 사장님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만데 급매로요? 조금만 기다리면 제값 톡톡히 받고 팔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저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세보다 1,000만 원, 아니 2천만 원 싸게 내놓아도 좋습니다. 무조건 오늘 내로 당장 계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무슨 급전이 필요하셔서. 사정이 좀 생겨서 그래요. 최대한 빨리 당장 현금 융통 가능한 매수자로 찾아주세요. 파격적인 가격 덕분에 집은 반나절도 안 되어 바로 가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계약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저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제가 아는 가장 복잡한 번호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이삿짐 박스 10개를 쫙 펼쳐놓았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어 남편의 비싼 정장과 명품 넥타이들을 모조리 끄집어냈습니다.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골프채, 비싼 시계, 구두까지 모조리 박스 안으로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죠. 여보, 나 회식해서 배불러. 네가 촌스러워서 그런 거잖아.
그동안 남편이 제게 뱉었던 쓰레기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스 위로 투명 테이프를 칭칭 감으며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 잘난 신입사원이랑 평생 제주도에서 호캉스나 하면서 살아라. 이 집엔 이제 내 자리는 없어. 포장이 끝난 짐들은 용달차 기사님을 불러 아파트 1층 분리수거장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다 비싼 물건들 같은데 그냥 밖에 두면 누가 훔쳐갈 텐데요. 기사님의 걱정스러운 말에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버릴 쓰레기들이니까 고물상 할아버지가 주워가시면 더 좋고요. 수고비를 쥐어주고 기사님을 보낸 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섰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진 집안은 묘하게 시원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이제 곧 그 인간이 그토록 즐거웠던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입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고요한 집안에서 남편의 전화가 울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탁상 시계의 바늘이 저녁 7시를 가리킬 무렵이었죠. 드디어 현관문 밖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빅, 삐비빅.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지만 당연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삐빅, 삐비빅. 띠리링 하고 비밀번호 오류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씨, 뭐야?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현관문 너머로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쾅쾅쾅. 야, 김희영. 문이 왜 안 열려? 안에 있으면 문 열어.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즐기듯 듣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다시 화면을 엎어두었습니다. 징, 징, 징. 진동이 끊임없이 탁자를 울렸습니다. 부재중 전화 10통, 20통, 30통. 어느새 부재중 전화는 50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현관문을 부술듯이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희영, 너 돌았어? 문 안 열어? 이쯤 되면 똥줄이 제법 탔겠다 싶어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년아, 너 미쳤어? 비밀번호 왜 바꿨어? 이거 내 집이야. 빨리 문 안 열어? 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내보인 적 없는 서늘하고 건조한 목소리였죠. 내 집? 언제부터 이 아파트가 내 집이었니? 뭐,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냐? 내 부모님이 피땀 흘려 내 이름으로 사준 집인데 네가 왜 생색이야? 내 집 아니니까 당장 남의 집 문 앞에서 꺼져.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진짜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뇌라도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명색이 이 집 가장인데 어딜 남편을 쫓아내려 들어. 가장? 마누라 위암 수술실 들어갈 때 어린 신입사원년이랑 제주도 호텔에서 샴페인 터뜨리는 게 가장이니?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세상이 얼어붙은 듯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숨소리조차 멎어버렸죠. 너 그게 무슨, 왜 회의하느라 바쁘다며? 회사 명운이 걸린 중요한 워크샵이라며. 제주도에서 골프는 잘 쳤니? 희영아, 그게 아니고. 누가 그래? 어떤 미친놈이 헛소리를 해. 헛소리는 네가 하고 있는 거고. 아, 내 짐은 1층 분리수거장 옆에 예쁘게 쌓아뒀어. 네 더러운 짐 싹 다 버렸으니까 고물상 할아버지 오시기 전에 빨리 챙기는 게
좋을걸? 뭐? 야, 김희영, 너 진짜 제정신이야? 응, 나 이제야 아주 완벽하게 제정신이야. 넌 내 사랑스러운 후배랑 길바닥에서 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아, 그리고 법원 출석 잘해야 할 거야. 저는 남편이 뭐라고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번호를 즉시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죠. 1층에서 자신의 짐짝들을 발견하고 펄쩍펄쩍 뛸 남편의 얼굴을 상상하니 수술 부위의 통증마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 붉은 노을이 오늘따라 유난히 후련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았습니다. 집을 판 돈의 일부로 가장 독하고 유능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리고 남편의 회사로 두툼한 내용 증명 한 통을 보냈습니다. 수신인은 남편과 그 어린 신입사원, 그리고 참조인으로는 회사 인사팀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본처가 위암 수술로 생사를 오가는 그 시간, 두 사람이 제주도로 불륜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통보였죠. 물론 SNS에서 캡처해둔 그 끔찍한 샴페인 사진도 컬러로 선명하게 뽑아 증거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서류가 회사에 도착했을 즈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번 병실에 찾아왔던 남편의 동기 박 과장님이었습니다. 재수 씨, 지금 회사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과장님의 목소리는 한껏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 서류가 무사히 도착했나 보네요. 과장님, 시끄럽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죄송하긴요. 저런 인간 말종들은 아주 회사에서 뿌리를 뽑아야죠. 지금 인사팀에서 두 사람 다 긴급 호출해서 불려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아주 둘이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신임 여직원이 글쎄 남편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한테 곧 이혼할 거라고, 아파트도 자기 명의라고 뻥쳤잖아. 이 사기꾼 새끼야, 내 인생 물어내. 이러면서 아주 복도가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남편의 뻔한 거짓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누라 명예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주제의 밖에서는 자상가 행세를 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남편은 뭐라던가요? 아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얼굴이 뻘개져서는 사람들이 본다고 그 여직원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직원한테 핸드백으로 뺨까지 후려 맞았습니다. 여직원이 엉엉 울면서 당장 헤어지자고, 너 같은 빈털터리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침을 뱉고 나가버렸어요. 남편 그 자식, 지금 인사팀장실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워낙 죄질이 더러워서 권고사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자로 해고감이죠. 박 과장님의 생생한 중계방송을 듣고 있으니 10년 동안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대로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울음 섞인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영아,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얼마 전 내 집이라며 악을 쓰던 패기는 온데간데 없이 한없이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제 남편은 제주도에서 어린 여자랑 호캉스 즐기느라 바쁜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방금 회사에서 짐 싸서 쫓겨났어. 지수, 아니 그 어린 년도 나 돈 한 푼 없다고 쓰레기 보듯 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야. 나 진짜 오갈 데도 없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회사에 내용 증명 보낸 거 오해라고 해명 좀 해줘.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꾹 주며 얼음장같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해명? 내가 암덩어리 떼어내는 수술을 할 때 넌 나를 내 인생에서 지웠잖아. 희영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내 발바닥이라도 핥을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역겨우니까. 네가 맨날 나보고 뭐라 그랬지? 내가 촌스럽고 몸에서 국밥 냄새 난다고 했지? 그 촌스러운 마누라가 고생해서 벌어온 돈으로 밥 처먹고 옷 사입은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여보,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원 출석이나 늦지 않게 잘해. 내 그 쥐꼬리만 한 퇴직금, 위자료로 싹 다 긁어올 테니까.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질척거리지 못하게 그 낯선 번호마저 차단해버렸죠. 직장도 잃고 돈줄이 끊기자마자 상간녀에게 가차없이 버림받은 남편.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 인간의 꼴을 생각하니 입가에 시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술 부위가 더 많이 좋아져서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일하면 안 된다며 저를 식당 구석에 따뜻한 방에 앉혀두셨죠. 우리 희영이 고기 듬뿍 넣어서 특으로 끓였으니까 다 먹어야 한다. 어머니, 저 밥맛 없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 네가 기운을 차려야 그 썩을 놈 죗값을 똑똑히 받아내지. 어머니가 내어주신 뜨끈한 국밥을 막 한술 뜨려던 참이었습니다. 드르륵 하고 요란하게 식당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 인사를 하려던 종업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익숙하고도 찌질한 목소리,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내다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번듯한 양복을 빼입고 떵떵거리던 그 인간이 아니었죠. 머리는 떡이 져 있고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아파트 1층에 내다버렸던 짐가방 하나가 덜렁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내 놈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안 나가? 남편은 어머니의 바지춤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희영이가 집 비밀번호 다 바꾸고 나 쫓아냈단 말이야. 나 회사에서도 잘렸어. 엄마가 희영이한테 말 좀 잘해줘. 내가 한 번만 실수한 거라고 용서해달라고 제발. 남편의 뻔뻔한 핑계에 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니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얼굴을 향해 소금을 확 뿌려버리셨습니다. 아, 엄마, 내 눈이 따갑든 말든 그게 대수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촥. 어머니는 사정없이 남편에게 소금을 끼얹으셨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도 놀라 웅성거렸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실수? 마누라가 암에 걸려 생사를 오고 가는데 딴 년이랑 놀아난 게 실수야? 내가 널 그렇게 사람 구실 못하는 호로 자식으로 키웠더냐? 엄마, 그래도 내가 엄마 핏줄이잖아. 나 당장 오늘 밤 잘 데도 없어. 나 좀 살려줘. 시끄럽다. 내 며느리는 내 평생 하나뿐인 딸 자식이지만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호통이 식당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나 돈 한 푼도 없어. 그 어린 년이 내 돈 다 뜯어가고 나버렸단 말이야.
그 찌질한 변명을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어디서 쓰레기가 남의 식당 와서 소란을 피워?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영아, 여보, 네가 여기 웬일이야? 몸은 좀 어때? 수술은 잘 된 거야? 가증스럽게 제 건강을 묻는 남편의 입을 당장이라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수술 걱정이 되니? 제주도 호텔에서 마시던 샴페인 맛이 아주 달콤해서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어. 다신 안 그럴게.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제발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남편의 짐가방을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내 부모님이 사준 집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널 버린 거지. 네가 돌아올 곳은 애초에 없어. 그때 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매섭게 후려치셨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어디서 더러운 입으로 내 딸한테 말을 걸어. 너 이 시간부로 내 호적에서 팠으니까 그리 알아. 내 유산은 1원 한 푼 너한테 안 간다. 이 국밥집도 내 재산도 싹 다 우리 희영이한테 물려줄 거니까. 넌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말든 알아서 해.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엄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친아들은 난데 재산을 왜 남한테 줘. 내 피부치인 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만 희영이는 10년 동안 내 옆에서 피땀 흘린 내 진짜 자식이다. 당장 내 식당에서 꺼져. 이 재수 없는 놈아. 어머니는 남은 소금을 남편의 정수리에 남김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아이고 따가워. 엄마, 나 진짜 어떡하라고. 소금 다 떨어졌다. 주방 이모. 여기 끓는 물 좀 가져와요. 확 부어버리게. 그 말에 남편은 기겁을 하며 짐가방을 챙겨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우당탕탕 식당 문을 열고 도망치는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동안 묵었던 속병이 씻은 듯이 낫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매운 소금 세례를 받고 쫓겨난 그날 이후 남편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장 머물 번듯한 집도 당장 카드를 긁을 돈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 우리는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정장만 고집하던 그 잘난 인간이 아니었죠. 무릎이 다 늘어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얼굴엔 수염이 덥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보라는 소리 여기서도 입에 올리지 마. 역겨우니까. 조정위원님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셨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신 상태고요. 지금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입니다만 원고 측에서 청구하신 위자료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준비된 서류를 테이블 위로 내밀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의 외도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원고가 위암 수술로 생사를 오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 상간녀와 여행을 즐겼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명의로 된 자택에서 원고를 내쫓으려 폭언을 일삼았죠. 이 모든 증거 자료를 고려할 때 이 금액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위원님, 저 지금 백수입니다. 회사에서도 불명예스럽게 잘리고 퇴직금도. 그 상간녀. 아니, 그 미친 기집애가 사기쳐서 다 뜯어갔다고요. 저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거액을 줍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남편의 구차한 변명에 저는 참았던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이 왜 없어?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아끼던 명품 시계랑 골프채, 그거 다 팔면 꽤 나올 텐데. 아, 내가 분리수거장에 다 버렸지? 남편이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김희영. 너 진짜 나 끝까지 말려 죽일 작정이야? 나 지금 창문도 없는 고시원 방에 살면서 막노동 뛰어. 네가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저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 사람이라면 아내가 암 선고받고 무서워서 올 때 귀찮다고 전화 끊진 않지. 사람이라면 아내 수술하는 날 어린 여자랑 제주도 가서 샴페인 터뜨리진 않지. 네가 먼저 사람이길 포기해놓고 어디서 얄팍한 동정심을 유발해? 제 섯을 펄언 일갈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조정위원님조차 혀를 쯧쯧하며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보셨죠. 피고,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시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여자한테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겁니다. 남편은 다시 무릎을 꿇을 기세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희영아, 제발 금액 좀 깎아줘. 내가 평생 일해서 갚을게, 나 파산하게 생겼단 말이야.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파산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신체 포기 각서를 쓰든 평생 막노동을 하든 내 위자료는 1원 한 푼 안 빼놓고 다 받아낼 거니까. 변호사님, 저희는 여기까지 하시죠. 저 인간이랑 더는 같은 공기 마시기도 역겹네요. 저는 남편을 벌레 보듯 한번 쓱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조정실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하는 소리가 법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비참한 비명소리가 제겐 그 어떤 음악보다 통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법원에서의 통쾌한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정집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또다시 낯선 번호를 화면에 띄우며 울렸습니다. 남편의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김희영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이지수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차를 쥐고 있던 제 손에 꾹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제 남편과 제주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어린 신입사원이었으니까요. 아, 상간녀 소송 피고인이시군요. 제게 직접 전화할 배짱도 있으시고 대단하네요. 제 비아냥거림에 여자는 다급하게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억울해요. 그 인간이 곧 이혼할 거라고, 아파트도 자기 명의라고 다 거짓말했다고요. 사모님이 위암 수술하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헛웃음을 픽 터뜨렸습니다. 몰랐다고요? 같은 회사 동기들도 다 아는 사실을 그쪽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설령 몰랐다 쳐도 남의 남편이랑 놀아난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진짜예요, 사모님. 저 그 미친 인간한테 완벽하게 속은 피해자라고요. 회사에서도 불명예스럽게 잘리고 이 바닥에 소문이 다 퍼져서 재취업도 못하고 있어요. 위자료 낼 돈도 없는데 제발 소송 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여자의 변명에 제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피해자 타령은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하시고요. 당신이 내 수술 시간에 올렸던 그 잘난 호캉스 사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내 인생을 시궁창에 쳐넣어 놓고 이제 와서 선처? 꿈도 꾸지 마세요. 여자는 이제 목 놓아 울며 찌질하게 매달렸습니다. 사모님, 저 그 거지 같은 인간 벌써 뻥 차버렸어요. 돈 한 푼 없으면서 맨날 제 자취방 앞까지 찾아와서 매달리는 거, 제가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까지 했다고요. 저도 똥 밟은 셈 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남편의 처참한 근황을 상간녀의 입으로 전해 들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린 여자한테 돈으로 허세를 부리다 빈털터리가 되니 이제는 스토커 취급까지 받으며 버려진 꼴이라니요. 당신들이 똥을 밟든 지지고 볶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더러운 인간 버렸다고 해서 당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젊고 예쁘시니까 알아서 돈 구해서 내 위자료나 똑바로 입금하세요. 사모님, 저 진짜 한강 가서 죽어버릴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위자료는 1원 한 푼 남김없이 다 갚고 죽으시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얄팍한 동정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한 사람의 생명과 가정을 기만했던 자들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니까요. 그리고 몇 주 뒤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이 마침내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은 깔끔하게 성립되었고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최고액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죠. 판결문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몰래 모았던 비상금까지 탈탈 털고 일용직을 뛰며 구한 돈, 그리고 상간녀가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 겨우 마련한 피 같은 위자료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0이 가득한 숫자를 보며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의 억울했던 세월이 이 돈으로 다 보상될 순 없겠지만 적어도 그 두 인간을 완벽한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마지막 정기검진 결과를 듣는 날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제 차트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김희영 환자분 축하합니다. 이제 완벽하게 회복하셨네요.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만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지옥 같았던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시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희영아, 선생님이 뭘 하시든 어디 안 좋은 데가 더 있대? 저는 어머니의 두 손을 꼭 맞잡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완전 정상이래요. 수술 부위도 아주 깨끗하게 잘 아물었고 건강에 아무 문제 없대요.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장해. 내가 매일 새벽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보람이 있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었죠. 저 역시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뺨에 비비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어머니가 밤낮으로 제 간호해 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신 덕분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아니다. 네가 잘 버텨준 게지. 자, 이제 훌훌 털었으니 우리 식당으로 가자. 오늘 내가 우리 딸 완치 기념으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크게 한턱 낼 거다. 어머니와 함께 팔짱을 끼고 도착한 식당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 단장 오픈. 사장님은 그대로 이름만 바뀝니다. 희영국밥. 제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가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저번에 말했지? 이 식당, 내 재산 싹 다 내 거라고. 오늘부로 이 식당 명의도 내 앞으로 다 돌려놨고 사업자도 내 이름으로 바꿨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식당을 저한테 통째로. 허허, 쓱. 거절할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아라. 내 친아들 놈은 진작에 호적에서 팠고 내 평생 피부치는 우리 희영이 너 하나뿐이야. 어머니의 확고한 말씀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감사히 그 마음을 받기로 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주방 이모님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 사장님 오셨네. 희영 씨, 아니 사장님, 건강 되찾은 거 정말 축하해요. 이모님들,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실게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떠드는 사이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레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사장님, 내가 어제 저쪽 동네 공사판 지나가다가 사장님 아드님 봤수다. 그 말에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에 든 물컵만 만지작거렸죠. 아니, 글쎄 그 멀끔하던 양반이 얼굴은 새까맣게 타가지고 안전 못 쓰고 벽돌을 나르는데 몸이 성치 않은지 절뚝거리더라고요. 소문 들어보니 달방 월세도 밀려서 쫓겨나기 직전이라던데 쯧쯧. 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집 아들이 누군지 몰라도 참 안 됐네요. 근데 저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제 자식은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희영이 뿐이니까. 앞으로 그런 벌레 같은 놈 이야기는 제 앞에서 꺼내지도 마세요. 손님은 머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비참한 근황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조차 아까운 완벽한 타인일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일찍 닫고 친정 부모님을 모셔와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굽고 어머니가 아끼시던 인삼주도 한 병 땄죠. 우리 사돈어른, 아니 형님, 우리 희영이 잘 낳게 해주셔서 제가 정말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어머니께 술잔을 올리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니도 활짝 웃으며 잔을 부딪히셨죠. 아이고 동생, 그런 소리 마소. 내가 우리 딸한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는데 우리 희영이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줄 테니 걱정 푹 놓으시게.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니 가슴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전 철없이 남편 하나만 믿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 시궁창 같은 배신과 암성고라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며 주저앉는 대신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제 손으로 새로운 삶을 쟁취했습니다. 이제 제게는 든든한 친정 부모님과 저를 친딸보다 사랑해 주시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 그리고 제 이름 세 글자가 당당히 박힌 번듯한 식당과 거액의 위자료로 채워진 두둑한 통장이 남았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저는 완벽하고 눈부신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저는 다가올 찬란한 내일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이었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병마와 싸워야 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캄캄하게 무너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같던 터널을 무사히 지나고 나니 제 곁에는 진짜 제 사람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눈 우리 시어머니 말이에요. 가끔은 그때 서둘러 집을 팔고 짐을 쓰레기장에 다 내다 버렸던 제 결단력이 스스로도 놀랍곤 해요. 아마 저를 살리려고 하늘이 주신 굳센 용기였나 봅니다. 지금 저는 희영국밥의 어엿한 사장님으로 매일매일 펄펄 끓는 뚝배기처럼 뜨겁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누라 배 가르는 날 제주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제 인생을 비웃었던 그 인간들은 지금쯤 각자의 지옥에서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고 있겠죠. 혹시라도 지금 예전의 저처럼 캄캄한 절망 속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울며 주저앉지 마시고 당신을 갉아먹는 썩은 인연은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세요. 그 빈자리에 반드시 더 크고 찬란한 새봄꽃이 피어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눈부시게 행복하세요.